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 현재는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측치인 49만을 크게 하회한 43만 1000을 기록했고, 이 3월 실업률은 예측치인 3.7%를 하회한 3.6%로 발표됐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5.6% 오르면서 예측치인 5.5%를 하회했습니다. 거시경제를 알아야 선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또 주가가 선반영되는 주식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 한 발 앞서서 경제 흐름을 깊고 또 정확하게 읽고 싶으시다면 신세계 리턴즈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잠시 후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성균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최근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2002년도 1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한 분기를 보냈는데요. 자, 1분기 정리와 함께 이제 채권금리, 지금 현재 제일 뜨거운 이슈가 채권금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부분 향후 전망과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임금이 상승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해지용 매수에 1분기 내 6.8% 오르며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증산 발표와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발표 소식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의 3월 CPI가 1997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29% 떨어진 14,82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93% 떨어진 온스당 1,93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03% 내린 10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3% 내린 1.10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이 대응 전략 그리고 또 시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또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조금 전 상황을 봤을 때는 또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지금 현재 뭐 누가 봐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폭 가대, 계속적으로 가대하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매도의 방향성대로 계속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봉 차트부터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0에서 장기 이평선에 딱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빠져준다면 15분 차트가 조금 더 일속하게, 그리고 현재 구간 14,840 구간을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땐 14,700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구간으로 제가 본 구간은 여러분들이 14,700가 그리고 14,580 구간, 요 구간까지도 계속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매도 방향성을 계속 꾸준히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증시가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계속 6거래일째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틀째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이슈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일 말이 많은 채권금리, 스프레드 격차에 따른 역전 현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현재 낙폭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락폭은 계속 라인 밑으로 하락으로 보시면서 단기 조정 구간은 14,670부터 한번 반등을 보시면서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적인 하락, 음봉, 매도의 영역에서 매도 추세를 계속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매도 전략 세워주시고 또 시장에 힘이 빠진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자,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6거래일째 계속 상승하다가 네. 중요한 것은 채권에 대한 채권 시장과 증시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일어났었던 당일에도 상승 마감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가 좀 약하게 나와서일까요? 비농 고용 지수가 좀 약하게 나왔다는 것은 한 부분일 뿐이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예. 시장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어제부터 네. 낙폭을 계속 크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굳이 당일 오늘 비농 지수가 좋았다고 해서 상승으로 바로 전환하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엊그제 그러니까 31일 마지막 날 좀 가하게 조금 하방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오늘은 좀 상방, 반등을 할 것이다는 기대치와 달리 제가 금방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농 발표 이후 조금 더 미장이 열리면서 좀 강하게 훅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조금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 내가 갖고 있는 양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청산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도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켜가면서 오늘 이후 만일에 오늘 음봉에서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좀 하락폭을 좀 강하게 보여준다면 다음 주까지도 조금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은 어차피 지금 이제 침체를 예상하면서 하락폭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잠시 PPT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는
또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마이너스 1%대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 체력은 조금은 또 약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성장이 네. 조금 멈췄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른 감은 있고요. 예. 시장이 조금 현재 1분기 마감하면서 이제 수량, 물량을 조금 청산하고 있다 보는 게 좀 네. 더 현명하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서 좀 조정을 주고 있다. 근데 만일에 조정폭이 좀 크잖아요. 예. 조정폭을 좀 크게 준다 그러는 것은 그것은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산 물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고 그 청산 물량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낙폭을 보여준다면 그 옆에 지키고 있던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기관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관에서 던지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같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낙폭이 좀 강하게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다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폭은 우리가 바이드딥, 항상 증시 보시는 분들은 바이드딥이라고 하죠. 떨어지면 어쩌면 호재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폭이 만일에 오늘 이후 내일, 월요일까지 연속으로 진행된다면 다음 주도 우리는 계속 하방으로 봐야 되는 조정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채권금리입니다, 여러분. 채권금리. 지금 어차피 2년물과 10년물 채권금리가 스프레드가 역전되면서 지금 시장이 많이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이제 지표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빅스나 공포와 낙관 지수, 두 가지 지수를 다 들여다봐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방이 좀 다 남아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분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또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제가 보시면 네. 1개월 실적이에요. S&P 500 1개월 실적. 3월 달에 S&P가 얼마만큼 다시 회복을 하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매입 차트인데 보통 지금 대체로 다 팔았습니다. 좀 다 팔았는데 제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에너지 부분. 에너지 부분은 정말 좀 큰 상승폭을 보여줬고 그리고 성장주와 그리고 이제 빅테크 부분들은 좀 강하게 다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1분기는 어땠느냐를 한번 더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된다 그러면 1분기는 역시나 조금 아직 회복세가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1분기 동안 마이너스 2%까지 조금 조정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다 아직 회복되진 않았다. 그러나 에너지 부분만 좀 강하게 성장을 조금 다시 회복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S&P만 보기는 좀 서운하니까 우리가 세계 증시를 한번 보게 된다 그러면 네.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 회복세는 뚜렷하게 전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시아 시장만 조금 아직 회복세를 1개월 동안 못 했다는 거죠. 네. 3월 달에 아시아 시장은 많이 저조했다. 네, 왼쪽부터 다우지수, S&P, 나스닥 이렇게인가요? 아니죠. 캐나다 세계 증시니까 세계 지수입니다. 아, 전 세계 증시요? 전 세계 지수를 다 보여주고 네네네.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는 대한민국. 숫자 3개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요. 예.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군요. 살짝 끼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버티고 있다고. 옆에 보시면 대만입니다. TXM 같은 경우는 예. 1개월 회복세가 굉장히 마이너스 4% 마감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러네요.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많이 선방했습니다. 사실은 선방한 부분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정말 회복을 다 해버렸고 우리가 오전에 많이 하는 항생 등 홍콩 증시 그리고 중국 아시아 거는 러시아발 영향도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가기는 했어요. 확실히 많이 빠져나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어차피 원래 아픈 애인데 조금 아팠던 애인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아픈 애를 한 대 더 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그래서 조금 회복세가 늦었고 3개월 실적으로 보면 아시아 시장은 아예 거의 한쪽 코피가 터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좀 뻘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웬만하면 좀 다 회복했는데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게 브라질이죠. 브라질 부분이 농산물. 우리가 지금 채권금리, 금리 인상과 채권 스프레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4월 5월 딱 넘어가면 제일 뜨거운 이슈로 나오는 게 아마 농산물 부분일 겁니다. 지금 현재 밀 가격 같은 경우는 벌써 31%가 뛰어올랐어요. 올해.
그만큼 이제 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농산물 쪽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농산물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부분을 엮어서 많이들 얘기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가 한번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1개월, 3개월물 회복세가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딱 당장 코앞에 닥친 게 장단기 금리차죠. 솔직히 장단기 금리차를 얘기한다 그러면 먼저 네.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장기 국채는요. 장기 국채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장기 국채는 듀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장기 이자가 높아요. 그러나 조만간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단기 채권 금리는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상승하면서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을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현상이 지금 여러분 차트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곧 침체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1976년 이후로 8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중에 7번이 전부 다 1년 이내에 침체가 왔었습니다. 자, 그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이제 그만 앞으로 봐야 되느냐. 보통 10년물 장기채는 미래 인플레이션,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 국채, 미래 연준의 기준금리 기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물로 갈수록 현실 기대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3개월 국채물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2년물과 10년물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차가 굉장히 단기금리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격차이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근데 그럴까라는 건 우리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네. 도표를 보시면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현재 장단기 역전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회색 구간이에요, 여러분. 회색 구간들이 전부 다 침체가 왔던 구간입니다. 보통 근접해가 있죠. 1년 이내.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가 제일 최근에 겪었던 이 구간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단기간 안에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입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니까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단기간 안에 침체가 왔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증시가 무너졌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바로 나서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달리기 있다. 연준 노트를 발표하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준 노트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패드 사이트 가셔가지고 한번 연준 노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단장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 지금은 과거에는 76년 이후 7번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어차피 2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년 동안 금리가 할 거라는 것은 8번 이상 인상할 거는 거의 픽스예요, 여러분. 거의 픽스예요. 그리고 빅스텝 갈 거라는 것도 거의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0.5bp, 5월 달에 0.5bp를 0.50, 그러니까 0.5bp를 올린다는 것은 거의 픽스에 가깝다. 60% 이상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다독거리고는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국채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로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연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연준노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3개월물과 18개월물에 대한 단기 선행지표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3개월물과 18개월물, 단기죠. 단기 요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있는 게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가 구조화된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이죠.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역전 현상이 이어진다면 향후 3개월물 동안 바로 역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은 이미 신뢰를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도 시장은 지금 화들짝 놀라고 있던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린 게 현재 오늘 조정폭은 보여주고 있는데 만일 이게 하락폭이 많이 어느 정도 구간,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차트 분석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어느 구간을 벗어나고 내일 다시 한번 조금 더 낙폭가대, 조금 더 가대하게 하락폭을 보여준다면 조금 우리는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 조정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 이후 바이더 딥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청산하고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국채금리가 역전되고 있고 3개월물만 우리가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3가지 지표가 있어요. 제가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먼저 많은 애널과 전문가들도 많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첫 번째가 중앙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보통 하루치 금리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폭 0.25 그리고 1bp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간격 스프레드를 많이 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요인 3가지니까요. 첫째는 이미 버튼은 눌러졌고요. 두 번째, 10년물과 2년물 선행지표로서 경기 침체로 오는 선행지표로서 10년물과 2년물은 이미 간격이 좁혀졌고 그리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됐다 붙어 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 본다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정크펀드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채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정크펀드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정크펀드 많이 얘기했어요. 회사채 쓰레기라는 거죠, 그죠? 근데 회사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요즘은 용어를 많이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꿔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기준은 5년물 국채와 회사채 5년물 국채의 스프레드 간격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만일에 지금은 보통은 지금 한 이제 2.5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보통 2.5 구간에서 3.5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100개 기업이 있다면 1년에 한 5개 정도가 부도가 나는데, 요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5에서 10%는 1년 이내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1년 이내 5에서 10%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2.5%니까 그래도 아직은 안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장은 상방을 전부 얘기하고 있고 상승으로 좀 더 남았다. 저 역시도 상승으로는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요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도표를 보시면, 그리고 7에서 10% 이상이 6개월 이내를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길게는 5년까지 얘기하는데 5년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내외,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차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전 현상이 딱 10번 일어났어요. 10번 중에 9번은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은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국이 경기가 좋았을 때도 10년에 한 번꼴은 침체가 항상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처럼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5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발언이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길어야 1년 내외에는 침체가 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땐 침체가 올 겁니다. 오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고 유가,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지금 현재 장단 금리 격차까지 벌어졌다면
장자 채권금리에 대한 격차를 얘기할 때는 은행 쪽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을 많이 봐야 돼요. 은행에서 단기물, 2년물을 빌려서 장기 채권을 빌려준다. 아까 조금 설명한 것처럼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어차피 깁니다, 그죠? 장기 채권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를 빌려서 장기를와 자 이렇게 빌려주면서 단기를 빌려서 장기를 빌려줍니다. 단기를 빌려서 그러면서 그 남에 있는 차익, 이자율에 대한 차익금을 은행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역전됐다는 것은 은행에서는 이제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적자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에서 이제 회사에 빌려주고 이런 것을 이제 은행에서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미 빌려준 돈을 은행에서 바로 전환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돈을 빌려갔는데 은행에서 오늘 장당의 금리차 역전됐어요. 내일 당장 돈 갚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보통 2년 내외, 6개월, 빠르면 6개월, 2년 내에 그것이 선행되면서 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게 지금 현재 과거에서 지금까지 왔던 모습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지표, 하이힐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서 요 하이힐드 채권이 보통 한 7.5.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라인대죠. 요 라인대입니다. 요 라인대가 넘어갔을 때 우리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위험하다. 아, 조만간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정말 오겠구나. 그러면서 요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 20%까지. 요 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큰 경기 침체가 한번 왔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장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3개월물이 역전되면서 굉장히 큰 버블이 터지면서 한번 큰 침체를 겪은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2.5에서 3%대입니다. 2.5에서 3%대.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우리가 먼저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선행으로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는 올 거예요. 오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너무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걱정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성은 봐야 된다. 지금 뭐 오늘도 빠지고 있고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는데 그러면 내일도 빠지면 과연 이게 그러면 침체가 와서 지수가 내려앉는 것이냐, 나스닥이 내려앉는 것이냐. 우리 나스닥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나스닥이 많이 빠지겠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도 뭔가 하나는 좀 지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동성 지수라고 빅스를 많이 봅니다. 빅스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게 빅스 지수예요.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시장의 방향성과 반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대 움직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37포인트, 37과 40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가매도 구간이에요. 가매도 구간. 쉽게 얘기하면 가매도 구간. 지금 현재 요 구간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도표에서 요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2월 24일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 빅스는 보통 37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요 라인대까지는 아직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빅스 지수 요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서 한 번씩 옆으로 한 번씩 슬금슬금 쳐다보시면서 저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선행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방향성을 보시는데 지금 올라가는 차트인지 내려가는 차트인지 지금 시장은 상방을 얘기하는지 하방을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의 선행 지표로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서 이해를 하라 그러면 조금 아직은 어려우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포와 탐욕도 있습니다. 피열과 그리드라는 지표예요. 이것은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지수인데 CNN 지표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간 지금 내추럴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요것을 보는 방법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20 미만일 때 요 라인 내추럴 라인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매수 과매도 구간을 얘기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20 이하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매직 구간, 그리고 그리드 쪽으로 내려갔을 때 80 이상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가매수 구간이구나, 청산해야 된다. 보통 요 중간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좀 안정적인 구간이구나라고 평가를 하시고 끝에 양극단에 도달했을 때, 이 부분은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좀 잘 맞습니다. 아까도 빅스 제가 설명드리면서 금리 인상 시기, 그 시기가 14였어요. 14. 요 구간이 14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쭉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여러분은 선행 지표로서 조금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관한 지수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채 스프레드 이 역전 현상, 이 불러올 아래 공포에 대해서는 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또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또다시 단기 금리가 급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10년물 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10년물은 2.42% 그리고 2년물이 보다 더 오르면서 2.43% 기록하면서 역전이 또다시 일어났고, 또 5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마스터님께서 설명을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당장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6개월이라든지 1년 뒤에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무조건적으로 좀 올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인지 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유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성장을 포기할 겁니다. 이번에는. 앞전에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를 성장과 그리고 물가 뭘로 선택할래라고 할 때 우리는 물가는 지금 일시적이니까 성장을 잡겠다라면서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괴물이 되어버렸죠.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거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절대 완화하지 않을 거예요. 더 빠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유가가 조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안정권 들어도 금리 인상은 계속 더 강하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지금 못 잡으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최대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올리면서 성장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6개월에서 1년, 빠르면 1년 반 안에는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성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내외 정도는 충분히 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한 1년이라든지 18개월 뒤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커브가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시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미국 각종 지표 발표에 따른 지수 영향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또 굉장히 많은 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실업률이라든지 또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지표 발표 때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면서 그 시간대 투자를 하면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죠? 한 예를 들면 원유 재고 발표 때 지금은 크게 이제 큰 폭은 안 보여주지만 어차피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좋습니다. 오일입니다. 네. 오일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예전에 팬데믹 이전, 쉽게 얘기하면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짧게 얘기하면 짧은 기간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일봉 차트상 보면
차트 움직임 캔들 하나 1봉이거든요. 하루짜리 캔들입니다. 조물조물 움직여요. 진짜 조물조물 움직여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기가 큰 변동성이 없죠. 요때 이 시기에는 유가가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때 굉장히 요 폭 안에서 저 캔들 하나, 조그만 캔들 하나 안에서 하루의 진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 발표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내재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것을 지표로 있어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늘 실업률 같은 경우 실업률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시장은 경기가 좋고 그리고 고용이 튼튼하구나. 그렇다면 나스닥은 상방으로 올라가겠구나. 라는 등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표 발표에 따른 지수의 영향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지표 발표를 가지고 패드도 어차피 패드도 물가 그리고 고용에 대한 지표 발표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패드 정책을 또 많이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그리고 지표 발표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다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지표가 어떠한 품목에 영향을 많이 끼치느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이시어님에 대한 또 질문에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아이신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한국 주식시장이 잘 버틴 것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효과일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또 굉장히 저희 신세계 리턴즈를 또 잘 보시는 분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진짜 저게 공감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때 투자를 한 게 네. 석 달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봤어요. 석 달 6개월 전에. 네. 한국 증시에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했는데 네. 물론 손실을 봤습니다. 어깨 손잡고 가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때 내가 뭘 봤냐면 한국은행이 네. 선제적인 공격,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체력이 이미 좀 튼튼하고 네, 아직. 이주열 총재 시절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본 기사에 따르면은 또 미 연준에 이어서 우수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이 또 선정됐다고 저는 하더라고요. 그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잘 보신 거예요. 정말 잘 보신 네, 거예요. 또 물론 제 아이신나님 개인적인 칭찬 많이 견해지만, 하시네요. 네. 개인적인 견해지만 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뉴스도 지금 현재 팬데믹도 아시아 선진국 쪽 대한민국은 첫 번째로 풍토병으로 전환할 거라고 발표를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선진국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조금 손실은 봤는데 살아날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28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또 한국 증시를 방어하는데 또 큰 영향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오일에 대한 당일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 하루에 100만 배럴에 달하는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또 떨어졌었는데 하지만 방출까지는 꽤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현재는 WTI와 브렌트유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심리적 상징성인 배럴당 $100 선 계속해서 오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을 당일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현재 구간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그러면 좀 관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차트 오전에 어제도 그렇고 노란톡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선물 부분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하고 시향 분석을 하면서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일에 대한 방향성, 매도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출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도 전략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매도에 대한 전략으로 많이 빠질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이 올라가 봐야 120불을 넘기지 못한 보합권에서 많이 하락 조정을 줄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저가 열려 있는 구간, 하락 구간은 97분까지 열려 있습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현재 97.78불이에요, 여러분.
요 구간에서 여러분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이제는 조금 관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 다 빠졌다는 거죠. 제가 본 구간. 그리고 심리적인 마진노선 100불을 훼손시키는 100불대를 이탈하는 97불 라인대까지 빠졌다는 것은 이미 보합권,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유가에 대한 조정폭은 이제 어느 정도 관망으로 지금부터는 좀 보시되 다음 주가 중요할 겁니다. 다음 주가 좀 많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오전에 낙폭가대 큰 폭으로 하방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XPR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죠. 그죠? 그러면서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단기간에 만일에 오늘 그래도 유가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린다 그러면 네. 현재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101.47, 101.50을 상회했을 때 102.103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저는 이제 추세선, 여러분들한테 항상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는 부분이지만 추세라는 것은 트렌드죠. 트렌드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트렌드 방향성이 넘어갔을 때 그 위에 안착하는. 자, 여기서 기술적 분석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잠깐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트렌드가 방향성을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방향성을 전환한다 그러는 것은 추세, 트렌드를 넘어가고 직전 고점을 상회하는 상승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나서 어느 한 구간을 지지받았을 때. 지지받는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되는 건 105불 정도, 10050포인트까지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상승 구간은 103불까지. 요 구간의 단기적인 매수 전환, 매수 전환하는 매수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전에는 관망, 계속적인 보합권과 그리고 하락 구간을 예상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의 1억 8천만 배럴에 달하는 SPR 방출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또 오늘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자, WTI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조금 현재 유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과거의 전망, 그리고 향후 어떻게 움직이겠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자, 보시면 이번 주 유가 하락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들 얘기합니다. 뭐가 정말 진짜 포인트였느냐.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왜 유가가 하락하겠냐. 첫 번째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선행을 봤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한번 겪었다. 뭐를. 중국이 봉쇄가 들어가니 유가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때는 어느 한 부분에 중국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의 봉쇄였지만 이번에는 봉쇄가 컸다는 거죠. 주요 도시들이 다 봉쇄가 됩니다. 그러면 유가의 하락폭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는 막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불이 좀 꺼지고 있다라는 평가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회담을 하면서 조금 이제 평화들이 하가 좀 풀렸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진정 국면 이후 해상 재고로 있는 러시아가 해상에 이제 실려 있는 재고가 시장 공급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어제 나온 뉴스가 인도에다가 러시아가 루블화로 결제를 해준다면 전쟁 전 30% 이하의 가격으로 1,400만 배럴을 판매하겠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잠깐 넌지시 얘기했는데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를 통해서 뒤로 좀 저가로 유가를 계속 매입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고 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뿐이지 계속적으로 뒤로 계속 매입을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나왔던 XPR
배럴, 그러니까 100만 배럴, 1밀리언 배럴, 그러니까 100만 배럴이죠. 100만 배럴 방출 계획, 그게 총 토탈 6개월에 걸쳐서 1억 8천만 배럴입니다.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유가가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100불 이하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전략 비축유 방출 사례를 한번 제가 짚어봤는데 앞전에 2월 달에도 방출률을 풀었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풀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푼다고 해서 뭐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를 짚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죠. 이번엔 양이 다릅니다. 기간이 다르고요. 양이 다르고 기간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엔 1억 8천만 배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동맹국들이 3천에서 6천만 배럴 좀 더 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급 스트래티지, 공급이 얼만큼 모자라냐부터 따져봐야 돼요. 러시아가 하루 생산량이 10밀리언, 그러니까 1000만 배럴입니다. 1000만 배럴 중에 600만 배럴은 자국이 소화하고 400만 배럴은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거 400만 배럴과 지금 저번 달에 태풍으로 인해서 키이브 지역에 있는 송수관이 터지면서 100만 배럴이 지금 공급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으로 본 거 빼고 400만 배럴에 대한 공급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느냐는 거죠. 100만 배럴 갖고 되겠어? 근데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죠. 꾸준하게 이어가되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는 완충작용을 할 것이고 이란이 이번에 핵 협상을 하게 되면 150만 배럴은 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란이 150만 배럴 그리고 정유에 대한 정유 시설을 좀 더 보강하게 되면 200만 배럴까지 하루 400만 배럴 생산합니다. 이란은 그중에서 200만 배럴을 하게 되면 300만 배럴과 그리고 동맹국들 한 3천에서 6천만 배럴을 좀 더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완충작용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가 지금 현재 충격을 먹고 하락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하락폭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중국이 봉쇄가 끝났을 시 그때는 또 한번 긴장해야 됩니다. 얼만큼 또 상승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짚어야 되고 지금은 하락폭을 좀 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원유 생산량이 지금 WTI입니다. WTI가 원유 생산을 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줄었을 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은 우크라이나 오펙 플러스죠. 오펙이 좀 증산하겠느냐. 43만 2천 배럴을 생산하는데 3만 2천 배럴 더 추가한대요. 그러면 생색내기다. 그러나 한 단계 이제 조금 증산에 대한 한 단계 한 발 뛰었다라는 것에서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뿐이지 앞으로도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오펙은 증산 계획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하락폭이 계속 유지될 거라기보다는 중국이 봉쇄를 끝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유가에 대해서 또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라든지 또 아직까지 궁금한 내용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단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총망라해 주실 예정이고요. 선견선생 마스터님은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채권에 대한 특강 준비하셨습니다. 투자 실력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